네, 안녕하세요. 저 장석준이고요. 다 들리시나요? 네. 네. 저희가 좀 명작을 역사 순서대로 쭉 좀 같이 읽고 있는데, 오늘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죠.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 이 나치 체제에서 강제 수용소가 만들어지고, 그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만은 아니었지만 특히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학살이 벌어진 20세기의 아주 가장 끔찍한 역사인데요. 일본이 저지른 남경 대학살 이런 것과 함께 20세기의 가장 끔찍한 사건. 그래서 아도르노라는 유명한 이 유대인이면서 막스주의자였던 독일 출신의 지식인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쓸 수 있는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만큼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한 증언이 문학의 형태로 많이 출간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오늘 다룰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입니다. 프리모 레비는 이제 여러 책을 썼지만, 그 중에서 아우슈비츠의 그 기억을 가장 처음에 가장 날것으로 쓴 책이 이 책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많이 읽히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이 책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원래는 저희가 취지가 제가 한 30분 정도 그냥 배경 설명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유토론이 원칙이었는데, 책을 못 읽고 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어느 때부턴가 제가 책의 일정한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렇게 할 텐데, 보니까 읽고 오신 분들이 오늘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내용이니까 거기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태리에서 처음 나왔을 때 책 표지예요. 1947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불과 2년 후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까미의 패스트 나온 때랑 거의 비슷한 때 이게 나왔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태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고, 그래서 저자도 이 책에 대해서 상당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작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본업이 화학자거든요.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후에도 아우슈비츠에서 돌아온 다음부터는 계속 커다란 대기업의 화학 기사로서 일했기 때문에 문단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이름을 날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이 책을 쓴 이유는 그야말로 이 기억이 너무 끔찍해서 뭔가 글을 남겨야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살려고 쓴 글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평가를 잘 못 받아도 크게 여한이 없다 이런 거였는데, 알게 모르게 이 책을 젊은이들이 읽고 막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저자한테. 그리고 책이 이제 절판됐으니까 출판사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써갖고 책이 이제 다 나갔어요. 근데 찾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니까 어디서 이제 구할 수 없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이 50년대에 들어서서 이태리 국내에서, 그리고 이태리를 넘어서서 유럽 전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뒤늦게 2000년대에 번역돼서 알려지게 됐고요. 이 저자 프리모 레비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인상이 참 좋죠. 1919년에 태어나서 87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거는 병이나 이런 거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살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우슈비츠랑 결국은 연관이 되는 거고요.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이태리의 냄새와 유대인의 냄새가 고스란히 이름에 담겨져 있죠. 레비라는 이름이 전형적인 유태인 이름이에요. 교회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라고 있죠. 레위인 사람들의 후손이 성이 레비, 레비스트로스, 유명한 프랑스의 인류학자죠. 그 사람도 유태계예요. 근데 거기 이름에 레비가 들어가죠.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유대인 성씨거든요.
근데 앞에 프리모는 전형적인 이제 이태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어떤 그 예법이라든가 전통 이런 거를 집안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 레비는 이 사람 집안은 19세기에 유대교를 버린 거죠. 유대교를 버리고 그냥 유럽 시민, 이탈리아 시민 그 집안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 파시즘 체제에서 갑자기 유대인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를 뒤늦게 내가 유대인이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화학을 전공해서 아주 뛰어난, 나중에 나치 독일조차도 능력을 인정해서 수용소에서 써먹을 정도로 그런 능력 있는 화학자였고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책이 유명해지고 나서부터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계속 글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그 책이 유명해지면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 많은 수가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이 이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와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읽히게 된 이후로 이 사람 책이 특히 이 돌베개 출판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읽고 좀 감흥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른 책들도 한번 좀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모 레비의 말이라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생애 마지막에 나눈 대담집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읽어볼 만하고요. 그 대담을 하고 나서 갑자기 자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용소 생활이 이 사람한테 쌓아놓은 어떤 그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글로 막 토해내고 노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이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걸로 이어졌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레비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를 증언하는 그 위대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분 정도만 지금 꼽아봤는데요. 이분은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엘리 위젤이라고 독일,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홀로코스트를 증언하는 많은 작품을 썼고 그 성과를 이제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제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젊었을 때의 엘리 위젤이죠. 그리고 이분이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역시 독일계인데 방금 이근원 실장님 말씀하셨던 유명한 정신분석 학자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학파에 속한 정신분석 학자인데 수용소에 잡혀갔던 거예요.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쉽게 자기 삶을 이제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끈덕지게 살아남고 이런 걸 보면서 그거를 자신의 어떤 심리학적 지식에 바탕을 두고 이제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으로 썼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네. 그러면서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고 의미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 삶을 이제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문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홀로코스트를 증언하면서 그런 정신분석학 이론을 발전을 시켰고요. 이분은 유명한 시인이에요. 파울 첼란이라는 루마니아 출신은 루마니아인데 어떤 언어는 독일어를 쓴 독일계 루마니아 출신 시인인데 이 사람의 유명한 시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죽음의 후가라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네. 죽음의 후가. 수용소 소장은 바흐를 듣고 가스실로 사람들을 보내는 광경입니다. 그거를 묵시록적으로 이렇게 쓴 유명한 시입니다. 저분도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우슈비츠의 철학자라고 나와 있는 이분은 장 아메리라는 분이에요. 장 아메리. 프랑스. 저분도 문학가는 아니고 철학자인데 이분의 그 아우슈비츠 증언한 홀로코스트 증언한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용소가 끝난 다음에도 우울하죠.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이제 사건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나치 강제 수용소의 시작은 사실은 유태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거의 1년 안에 이제 강제 수용소를 독일 본국 안에 이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강제 수용소의 초기에 수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 독일이 좌파가 엄청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나치가 집권해갖고 좌파가 멍청하게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집권해갖고 집권하자마자 3, 4개월 안에 다 싸그리 불법화시키고 잡아들였거든요. 얼마나 많이 잡아들였겠습니까? 그 감옥이가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강제 수용소 만든 거예요. 독일 공산당 당원, 사회민주당에서도 좀 극렬한 사람들, 이근원 실장님 같은 사람들. 왠지 굴복 안 할 것 같은 사람들. 노동조합 간부들 다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소가 시작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독일 공산당 대표였으면서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던 에른스트 텔만 같은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이었어요. 40대밖에 안 됐었는데 강제 수용소 잡혀서 몇 년 만에 죽죠. 결국은 뭐 혹사당해서 죽은 거고요. 그거를 쓴 유명한 소설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이것도 이제 읽어볼 만합니다. 제7의 십자가라는, 안나 제거스라는 이제 나중에 동독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는 사회주의자이면서 여성 독일 소설가입니다. 저 사람이 제7의 십자가라는 소설을 썼는데 저게 뭐냐면은 그 수용소에 잡혔던 독일 좌파 활동가들이 탈출하는 얘기예요. 탈출하는데 왜 제7의 십자가냐? 이건 사실은 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되는 건데 7명이 탈출했는데 6명 잡힌 거예요. 십자가 하나만 지금 비어있는 거죠. 저기가 채워질 것인가? 탈출에 성공할 것인가? 그게 이제 이 소설 핵심 내용입니다. 뭐 보면은 피눈물이 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출발한 이제 강제 수용소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기에 유대인을 넣을 생각이 나치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을 박해해야겠다. 쟤네들을 막 못살게 굴어갖고 독일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유대인을 수용소에 넣어서 태워 죽여야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42년 2차 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죠. 저 때가 중요한 게 나치가 드디어 소련에 쳐들어간 때예요. 네. 그거는 원래 자기네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히틀러가 나이투쟁에서 이미 나치의 핵심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독일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을 나와바리를 안 준다는 거예요. 저 나쁜 영국, 미국 놈들이, 그리고 소련 놈들이. 독일은 제국이기 때문에 살려면은 지금 1920년대, 30년대 거치면서 제1차 지구화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지구화, 지금은 제2차 지구화라고 할 수 있죠. 그 1차 지구화가 붕괴한 거예요. 대공황과 함께. 붕괴하면서 몇 개의 블록으로 이제 세계가 나뉩니다. 지금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죠. 네. 그래서 미국은 남미랑 같이 하나의 블록이 되고 영국은 원래 연령방 있었으니까 그게 블록이 되고 그러는데 걔네들이랑 맨날 라이벌로 경쟁하던 독일만, 그리고 실은 일본, 얘들만 지금 우리는 나와바리를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뭘 한 거죠? 우리도 나와바리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대동아 공영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에 쳐들어간 거죠. 만주도 먹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영역, 고상하게 표현해 생활 영역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유럽에 빈 땅이 없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쳐들어가고선 뺏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먹겠다라고 나이투쟁에서 공공연하게 지목한 곳이 바로 동유럽이에요. 동유럽에 쳐들어가서
거기는 유태인도 많고 거기에 주로 살고 있는 슬라브족이 게르만족에 비해서 떨어지는 놈들이기 때문에 쫓아내도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게 나치 파시즘의 핵심 내용인데 러시아에 쳐들어감으로써 드디어 그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하게 된 거죠. 본격 시작하게 되면서 그 강활한 동유럽 땅의 많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처음에는 게토를 만들었어요. 게토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유럽 기독교 사회에서 고립되어 갖고 자기네들끼리 사는 곳을 전통적으로 게토라고 했거든요. 나치가 원래 추진하던 거는 그런 게토들을 만들어 갖고 거기 몰아넣어서 지네들끼리 살도록 해야겠다. 원래 그거였고 실제로 폴란드에 그런 게토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몰아넣는데 동유럽에 쳐들어가고 이제 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 갖고 그것도 이제 안 맞다. 얘네들 없애버려야겠다. 어떻게 없앤다? 이미 강제 수용소들을 만들고 있었다. 거기에 유대인을 넣어야겠다. 실제로 강제 수용소에 이때쯤 되면은 좌파들 가뒀던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채워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채워놓고 너무 많아지면은 그냥 채워넣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애면 되겠다. 그게 바로 최종 해결책이에요. 이거를 히틀러 친위대 안에서 입안해갖고 히틀러한테 보고했고 히틀러가 결재를 한 겁니다. 그게 42년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나치를 막 옹호하고 그러는 일베 같은 구구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히틀러는 사인한 거 아니다. 친위대 내에서 그냥 처리된 거다. 히틀러는 몰랐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이죠. 서류가 저렇게 다 남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게토입니다. 가장 커다란 게토가 바르샤바에 있었거든요.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 저걸 다룬 이제 영화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전혀 저항을 못했다. 그냥 하라는 대로 끌려가서 다 잡혀 죽었다라고 생각 많이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바르샤바 게토에 이 수십만 유대인들이 잡혀 있었는데 점점 최종 해결책을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기차에 실어갖고 어디인지 모르는 곳을 끌고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3년 4월에 바르샤바 게토 봉기가 일어나요. 바르샤바 봉기가 두 차례 있었거든요. 한 차례는 바로 저 유대인들이 한 봉기고요. 나중에 44년에 소련군이 막 오니까 이번에는 폴란드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때 또 엄청나게 죽죠.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 먼저 43년 4월에 바르샤바에서는 봉기가 일어나고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여기 지금 다 연기예요. 불 지르고 최후의 저항을 한 거예요. 끌려가느니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 수십만의 이제 특히 유대인 젊은이들이 이제 죽었고 저렇게 특히 이제 여성이라던가 노인, 어린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잡혀서 곧바로 기차에 태워져 갖고 아우슈비츠, 뭐 부켄발트 이런 유명한 수용소들로 이제 잡혀가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프리모 레비가 44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유대인들 그렇게 많이 수용소에 모인 거는 레비가 딱 들어갔을 때도 이미 한 1년 정도밖에 아직 안 된 상황이었던 거죠. 레비는 이태리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실은 히틀러 치하가 아니라 무솔리니 치하였어요. 근데 둘 다 파시즘인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치는 처음부터 인종주의를 내건 파시즘이에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제일 위에 있고 슬라브 민족이 중간에 있고 유대인이 있고 그러니까 열등한 놈들은 없애버릴 수도 있고 없애버려야 되고 게르만 민족의 천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인종주의가 처음부터 깔려있는 파시즘인데 이태리 파시즘이 원래 더 선배의 파시즘인데 이태리 파시즘에는 인종주의가 전혀 없었어요. 이태리 파시즘은 반공만 있었어요. 반공만. 이태리 내에서 좌파, 사회당, 공산당이 강해지니까 거기에 맞서서 이태리 국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우리한테도 익숙한 그런 담론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혁신을 한 거죠. 거기에 유대인 요소를 끌어들여 갖고. 이태리 파시즘에는 저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실은 이태리 파시즘 초기 지도자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리쿠드당이라는 그런 우파 정당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주로 집권하는 그 당의 초기의 이데올로기가 이태리 파시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파시즘의 관계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레비는 젊었을 때 대학에 들어가서 화학 공부할 때도 별로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차별하거나 탄압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무솔리니가 급속하게 히틀러의 이제 꼬붕이 됩니다. 원래는 자기가 선배라고 생각하고 히틀러보다 자기가 더 앞이라 서열이 위라고 생각했었어요. 무솔리니가. 그런데 2차 대전이 막상 일어나고 그 이태리가 이디오피아도 쳐들어가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프랑스랑 전쟁을 시작하니까 이태리도 프랑스로 쳐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독자적으로 또 지중해를 다 먹으려고 저 발칸반도로 또 쳐들어가요. 유고슬라비아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로 쳐들어가고. 그런데 쳐들어갈 때마다 지가 깨져요. 이태리 군사력이 너무 형편없어갖고 쳐들어가긴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간 곳에 민중들한테 이태리군이 다 깨지는 거죠. 그때마다 히틀러가 도와주러 와요. 형님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다 정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뒤에 나오니까 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뒤늦게 이태리 파시스트들이 체제 안에 유대인 박해라는 요소를 넣게 된 거예요. 그 법을 뒤늦게 1942년 이때쯤 실시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레비가 내가 유대인이었네 하면서 차별을 이제 당하기 시작한 거고요. 1943년 9월 아까 4월 달에 바르샤바 게토 봉기가 있었는데 몇 달 안 됐죠. 9월 달에 연합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혈전을 치르고 나서 이태리 본토의 남부 대표적인 도시인 나폴리로 또 상륙하게 돼요. 영국군과 미군이 이제 상륙을 하는데 그때에 이태리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뭐하니까 이 연합군이 남부로 들어오고 히틀러도 계속 소련이랑 고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파시스트 체제 안에서 이거 좀 상황이 쎄하다. 그러면서 무솔리니를 갈아치워야겠다. 그리고 연합군과 단독 강화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독일 제쳐놓고 우리끼리 연합군에 항복해야겠다.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져갖고 그런데 무솔리니가 그 얘기를 안 들으니까 파시스트당 일부가 바돌리오라고 하는 이제 그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무솔리니를 제거합니다. 제거하는데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질 않고 일단 쫓아냈고 그리고 당시 이태리는 왕국이었어요. 국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왕과 바돌리오가 중심이 돼서 단독 강화를 하게 돼요. 그 실제로 영국, 미국에 대해서 강화가 성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히틀러가 그거를 가만 놔두질 않고 공수부대를 보내서 무솔리니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그 무솔리니를 밀라노로 데리고 와서 밀라노에 이태리 사회공화국이라는 파시스트 체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태리가 갑자기 분단이 돼버렸어요. 연합군에 항복한 로마 이남 지역과 그리고 무솔리니가 사실은 독일군이 장악한 북부 이탈리아. 그러면서 43년 가을부터 이태리가 사실상 내전 상태에 돌입합니다. 무솔리니가 장악하고 있는 독일군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이탈리아에 그 전부터 파시스트 체제에 저항하고 있었던 비합법 정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레지스탕스 투쟁이 벌어지고 이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빨치산 전투를 이제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주도한 정당들이 이후에 이태리가 해방되고 나서 이태리 그 제1공화국의 주요 정당들이 돼요. 그래서 우파에서는 기독교 민주당, 자유당, 그리고 중간에 이제 행동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고 좌파에서는 사회당, 공산당 이런 정당들이 빨치산 투쟁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무장 투쟁을 효과적으로 지도했던 게 항상 이런 지하 투쟁하면은 능력을 발휘하는 공산당. 그리고 또 하나가 행동당이었어요. 이 행동당이 참 그 재밌는 정당인데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그 이태리의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인데 뭔가 이 소련식 사회주의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이 자유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정당, 무솔리니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 행동당이라는 이제 당이었어요. 프리모 레비는 바로 그 행동당의 지하 조직에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빨치산 투쟁을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은 그 투쟁에 참여를 안 했으면은, 그래서 숨어 다니기만 했으면은 잡혀서 아우슈비츠로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열혈 청년 지식인으로서 그 빨치산 투쟁에 나서는 바람에, 그리고 이태리 사람이면은 그냥 뭐 다른 감옥이나 그런 데 갔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서 이제 잡히자마자 분류돼 갖고 아우슈비츠로 이제 잡혀간 거죠. 그 이탈리아 레지스탕스가 시작된 유명한 이거 사진입니다. 이태리 레지스탕스를 다룬 역사책이나 이런 거에 나오는 레지스탕스의 성격을 한마디로 그냥 보여주는. 예. 파시스트 체제는 전형적인 가부장 체제였고, 자본가들, 이태리의 전통적인 자본가 지주들의 체제였고, 그런데 이 레지스탕스는 한마디로 좌파죠. 좌파. 민중들이었어요. 예. 그 목숨 걸고 이제 싸웠는데, 이렇게 여성들, 이태리의 전통적인 카톨릭 교회 등등에 의해서 억압되어 왔던 여성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직접 이제 무기 들고 싸운 거고요. 레비도 이제 저기에 참여했고요. 요 책에 보시면은 맨 첫 부분에 자기가 잡혔는데 어떤 여자 얘기가 나와요. 내가 잘 아는 어떤 여성도 잡혀갖고 헤어지게 됐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프리모 레비의 애인이었어요. 굉장히 건조하게 썼는데 그분은 잡히고 나서 곧바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프리모 레비의 평생의 한이었고, 프리모 레비의 말이라는 곡에 그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대담에. 아마 그 얘기를 꺼내놓고 나서부터 갑자기 심경에 그런 게 있어갖고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그 잡힌 거죠. 잡혀서 아우슈비츠로 갔어요. 아우슈비츠 앞에 붙어있는 유명한 표어죠. 아르바이트 마르트 프라이라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노동을 시키는 곳이 아우슈비츠예요. 저기가 다 기찻길로 연결이 돼 있어갖고 기차 타고선 들어가는. 근데 사람으로서 이제 기차에 실은 게 아니라 짐짝으로서 기차에 실어서 저기 보냈던 거고, 레비도 이제 거기 끌려서 저기 간 거죠.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에 가본 적이 없었던 건데 이제 끌려서 이제 가게 된 거고, 갔더니 이제 유럽 전역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헝가리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으로 분류돼 갖고 저기 이제 잡혀온 거죠. 그 보시면은 쭉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레비가 이제 살려고 인연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화학자라는 게 이제 검색이 되었고, 화학 공장에 이제 차출됐죠. 그 덕분에 실은 목숨을 이제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파르벤이라는 기업이 나오죠. 저 기업이 우리로 치면은 LG나 한화 같은 곳이에요.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화학 기업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전범 기업이죠. 저런 기업들이 이제 강제 수용소 옆에 공장 만들어 갖고 그 완전히 무임금 노동이잖아요. 노예 노동 시켜 갖고 전시에 엄청나게 뭐 하고, 그리고 실험, 생체 실험 같은 것도 해서 신제품 개발하는 데 쓰고, 그 대표적인 독일의 전범 기업입니다. 이게 파르벤. 이 사진 자체가 이제 나치 독일 패망하고 나서 전범 재판받는 모습이에요. 이게 파르벤 경영주들이 전범 재판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 레비도 여기에 동원되는 거죠. 목숨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을 느꼈을까? 절대 아닙니다. 엄청나게 증오했고요. 계속해서 살아생전 이게 파르벤의 전범 사실을 유럽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해방이 됐죠. 요 포스터인데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 같습니까? 네, 소련에서 만든 거. 영어로 쓰여져 있긴 한데 소련에서 만든. 실제 많은 수용소들이 소련군 점령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소련군들이 해방한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마지막에 소련군들이 들어오죠. 반공정서나 등등으로 보면은 서먹서먹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야말로 눈물 나는 해방군이죠. 예. 그래서 실제 레비 같은 경우는 소련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이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소련에 톨리아티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톨리아티는 이태리 공산당의 유명한 그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딴 도시가 이제 소련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레비가 교환 기사 비슷하게 가서 이제 화학 공장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도 우리나라에 그 번역돼서 나와 있거든요. 제목이 무슨 스패너 이런 건데 망치와 스패너인가? 거기 보시면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쓴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의 죽게 될 것을 특히 이제 나치 독일이 마지막에 거의 그냥 죽어라 그래서 내버려두고 다 지네들끼리 톡겨버려서 마지막이 제일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련군이 해방군이었으니까 평생 그렇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레비 자신은 이제 화학자로 돌아간 거죠.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했고 그리고 능력 있는 화학자였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직돼서 어쨌든 불편하지 않게 살아갔지만 마음 속에는 이게 커다란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자마자 이제 본인이 문돌이도 아니면서 책을 쓴 거죠. 우리로 치면 이공계열인데 갑자기 작가가 돼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젊은이들한테 영향을 끼치니까 거의 만년에는 전업 작가 비슷하게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됐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펜을 들다.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쯤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태리 젊은이들이 이 사람 책을 읽고서는 이제 막 찾아와 갖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책 내용을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니까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독후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후에 자유롭게 좀 말씀하실 때 그냥 참고 내용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수용소의 본질을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 음악이 울릴 때 우리는 밖에 안개 속에 있는 동료들이 로봇처럼 행진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다. 그 사람들이 수용소 안에서 이동할 때 오와 열을 갖춰갖고 이렇게 행진하는 걸 보면서 이제 쓴 대목인데요. 독일인들은 이 점에서 성공했다. 1만 명의 동료들은 단 하나의 회색 기계들이다. 그들은 정확할 정도로 결연하다. 생각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그저 걸을 뿐이다. 수용소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섬뜩한 게 실은 수용소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집단적인 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에 가장 농축된 게 수용소에서 나타날 뿐이에요. 기계, 인간이 기계가 되는 건데 독일인들이 수용소에서 만들기 원했던 건 실은 인간을 갖고 기계를 만들고자 했다. 아주 값싸게 돌아가는 어떤 거대한 기계. 근데 그런 열망이나 이런 게 나치 독일에서만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대기업 혹은 군대나 감옥 이런 데서 쉽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용소를 보고선 옛날에 이렇게 험한 곳이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용소를 통해서 실은 극복되지 않은 범수용소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책을 보면서. 나치 독일이 만들고 싶어 했던 건 기계다. 근데 그들만 기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계들. 그래서 이거는 수용소의 모습이지만 실은 이렇게 사람을 갖고 톱니바퀴를 만들고자 했던 게 수용소만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전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저 기계라는 표현은 루이스 먼포드라는 이제 문명 비평가가 있는데요, 유명한. 그분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를 기계라는, 거대 기계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자본주의가 거대 기계라면은 실은 수용소라는 거는 자본주의 일반이랑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의 가장 농축된 표현일 뿐인 거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카포라는 존재입니다. 읽은 분들은 카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죠?
반장들이죠, 반장. 원래 뜻도 독일어로 반장이에요, 반장. 작업 반장, 주임. 그런데 저 사람들 누굽니까? 독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차출된 사람. 네, 더 악랄하게. 그 나중에 강제 수용소 전범 재판하고 하게 되면은 더 이 사람들을 경악시키고 했던 게 저 카포라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도 유대인이거든요. 카포는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이제 뭘 해야 되죠? 누가 가스실로 실려갔지? 정하는 게 카포예요. 독일군은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는 거죠. 카포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누가 죽을까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진에서도 얘가 카포다 이런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본주의에서 저런 존재 낯설지 않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비는 굉장히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은 질문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책 제목도 이제 일종의 질문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인가? 끊임없이 물음을 던져서 저들이 원하는 건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기계가 안 되면은 저들의 이제 음모에서 벗어나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저기에 흡수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는 거. 저들이 원하는 건 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된다는 건 물음을 던져야 돼요. 묻지 않고 끌려가는 게 이제 같이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음을 던져야 돼요. 그 물음을 던질 때 이 사람한테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게 이 사람이 이태리에서 인문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단테에서 출발하는 거죠. 단테의 신곡에서. 근데 단테의 신곡이 또 흥미로운 게 어디서 시작하죠? 지옥부터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을 단테의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테의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죠? 연옥을 거쳐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옥에서 버텨야 돼요. 근데 그 단테의 지옥에서 나오는 식구가 이런 식구가 있는 거죠. 그대들이 타고난 본성을 가늠하시오. 짐승으로 살고자 태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덕과 질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렇게 이제 세 줄로 된 그 식구가 계속 연달아 나오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에서 지금 독일인들이 원하는 거는 너희들은 짐승이다라고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 짐승으로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짐승이 아니다라는 걸 단테도 얘기했듯이 내가 원래 덕과 질을 체현하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그거를 믿고 그 곤조대로 가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신곡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뭐 수용소 도서관에서 봐서 지금 한 게 아니라 평소에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떠오른 겁니다. 우리는 가령 뭐 무슨 전태일 일기가 이제 생각난다든지 그런 지금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인간성에 대해서 묻는 거죠.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울타리인 카베. 카베라는 건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그 응급실이죠. 병실. 카베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이 아주 연약한 것이며 인간성이 유리 같은 거라는 깨지기 쉬운 이 인간성이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보다 이제 더 위태롭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므로 고대의 현인들은 사람은 언젠가 죽기 마련이라는 교훈을 남기는 대신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큰 위험을 상기시키는 게 옳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는 원래 지와 덕을 체현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다라고 했을 때 그건 인간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성을 지킨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 이 인간성을 버리는 거야말로 가장 쉬운 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용소라는 공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실은 수용소를 넘어선 현실에서도 이 인간성을 지키는 거야말로 우리가 가장 목숨을 걸고 해야 될 도전이라는 그런 지금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까미의 패스트하고도 지금 연결이 됩니다. 둘 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시공간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지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과제라는 거, 이거를 이제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얘기인데,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수용소 처음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다짐한 건데요.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계속 묻고 나는 따질 것이다. 뭐 이런 건 다 연결된 거고요. 인간이 다른 인간의 눈에 하나의 사물일 뿐인 시절. 이 사람이 강제 수용소에서 봤던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아도르노 말씀드렸는데, 이런 비극을 거치고 난 사회 비판가들이 주목한 내용이고 막스의 어떤 메시지랑도 다 연결이 되고 하는 것인데, 강제 수용소에 깔려 있는 핵심은 인간을 사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계를 완성합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죠? 권력이 작동하고 이윤이 축적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제 수용소는 별난 공간이 아니라 저 논리가 그냥 가장 농축돼서 표현되는 것일 뿐이다. 계속 이제 레비는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우리가 인간임을 환기시키는 사람들이 가뭄에 콩날 정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레비의 물음이 단순히 물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일 수도 있다. 99%는 인간이 지금 기계가 돼버린 건데, 인간이 인간일 수 있다는 것을 육체로서 보여주는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레비가 이제 희망을 얻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태리 출신 친구 중에 이제 로렌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게 된 것이 로렌초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적인 도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준 어떤 가능성 때문이다. 선행을 행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그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수용소 밖에 아직도 올바른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야만적이지 않은 증오와 두려움과는 무관한 세상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믿을 수 있었다.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것, 선의 희미한 가능성,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생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네. 나도 살아야겠다. 나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람들에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 살아서. 네. 그런 이제 의지를 갖게 한 거죠. 그리고 아주 이제 극적인 말이 나오죠. 거의 44년 끝나갈 때쯤에 이 사람들이 작업하고 수용소에 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이 잡혀서 교수대 위에 서 있었던 거죠. 소련군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수용소 안에서 저항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발각이 돼서 사람이 잡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선 그 유대인들 다 쳐다보는 속에서 이제 공개 처형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남긴 말이 인사입니다. 동지들, 내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굉장히 묘해요. 무슨 뜻으로 했는지 사실은 잘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동지들, 내가 저항한 마지막 사람이에요. 굉장히 비관적이죠. 저항이 끝난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었는데 지금 죽으려고 한다. 근데 실은 그렇게 많이 읽혀요. 왜냐하면은 그 처형당한 모습을 보고 전부 다 조용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레비가 우리는 이미 다 넘어가 버린지 모른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서술해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반대로 읽을 수도 있어요. 동지들, 내가 저항해서 실패한 마지막 사람이에요. 실패는 내가 끝이고 이제 소련군이 오고 있고 이제부터 정신 차리기만 하면 살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는 사실은 거기 앞에서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결정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저항한 마지막 사람이요가 되는 거예요. 저항을 시작하면 나는 저항해서 실패한 마지막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 보는 사람이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구문인데 아주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그런 물음 자체가 네가 인간이 될지 말지를 네가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시사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레비는 불행하게 이제 돌아가셨지만 많은 메시지를 우리한테 이제 남겨주셨죠.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이런 책들이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은 요 다른 책들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은 이 휴전이라는 책은 이것이 인간인가의 후일담이에요. 후일담. 그 소련군에게 해방되고 나서 이태리로 돌아가는 까지의 이제 과정. 그 과정도 되게 험난해요. 지금 전쟁 일어나고 직후, 전쟁 끝나고 직후라서 유럽이 뭐 다 쑥대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태리로 돌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목숨 걸고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거는 완전히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자기가 수용소 생활하고 해방돼 갖고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픽션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픽션으로. 근데 이 픽션으로 재구성된 거에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주체적인 저항 이런 걸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도 굉장히 격렬하게 빨치산 투쟁하다 이제 잡힌 걸로 돼 있고 이태리로 돌아가는 과정도 그러니까 소련군이랑 같이 전투를 하면서 쭉 이태리로 돌아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도 뭐 보시면 좋겠고요. 주기율표라는 건 이 사람이 화학자이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게 주기율표겠죠. 네.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다들 어렵게 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기율표에 따라서 자기가 쓴 수필이에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썼는데 이것도 의미 있게 읽을 수 있고요. 이것이 인간인가의 한 챕터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입니다. 그 제목을 다시 되살려 갖고 책을 썼는데 거의 인생 마지막 이제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 책들은 분량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고요. 특히 이 책은 제목도 그렇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도 그렇고 세월호랑 연관이 많이 돼갖고 세월호 사건 있고 나서 이 책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준비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